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과학의 전 분야를 통솔하는 빅 히스토리 박문호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박사님 팬이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고 느끼십니까? 뭐 우리 사이트에 댓글을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신나지 않으십니까? 신선하고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되겠다. 예, 좀 그렇습니다. 더 짧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죽음은 자연의 섭리가 아니다. 늙는다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의 질병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치유가 가능하다. 현대 분자 세포 생물학의 RNA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했다. 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광물을 거쳐 우주로 갈 시간이다. 그렇죠. 어떻게 여기서 광물을 거쳐 우주로 간다는 겁니까? 예, 지난 시간에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NA 쪽 연구를 통해서 노화도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예. 새로운 개념이 생겼잖아요. 예. 이제 앞서 나가는 연구자들이나 그런 소수의 인류가 그런 개념을 갖게 된 거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 그 소수에 저희가 포함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어. 단 균등하게 와 있지 않다. 그래서 인류의 프론티어들은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70억 인류한테 전파되는 데는 어쩌면 50년, 100년이 걸릴 수 있죠. 월말 김호준 때문에 그건 확실히 단축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뭘부터 배웠나 하면 원자하고 세포를 배웠던 거예요. 예. 원자라는 그 개념이 인류한테 확산된 게 1900년 초부터거든요. 예. 양자역학이 1920년도에 꽃이 피었거든요. 아직도 핀 꽃을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1900년 이후의 이야기라는 거죠. 원자를 인류가 받아들인 것이 그다음에 세포가 DNA가 발견된 거가 1950년도거든요. 예. 1900년 이전을 보면 1700년도, 1800년도, 1900년도 이 300년은 사람들한테는 원자란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원자가 개념이 없으니까 분자란 개념도 거의 없었죠. 예.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봤던 대부분 학문은 생물학하고 물리학 중심으로 돼 있는데 예. 물리학 중심으로 근본은 원자잖아요. 그다음에 생물학 쪽으로 가는 거는 근본이 세포잖아요. 근데 세포하고 원자가 명확해진 거는 1900년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1700년도, 1800년도, 1900년을 거쳐왔잖아요. 그 300년 동안 어떤 고민을 하고 원자나 세포의 색을 만났는가를 그 300년을 우리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우리는 결과만 배운 거죠. 그렇죠. 그 300년 동안을 많은 지성인들이 몸부림을 쳤어요. 지오 그노시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괴테가 이탈리아 여행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선생님 오늘은 어디로 가시려고? 예. 괴테도 그 나오고. 배경을 예. 조금 설명을 드려야 예. 이탈리아 여행을 갔습니다. 괴테가. 간단히 이야기 드릴게요. 괴테가 발견한 암석이 있습니다. 광물이. 광물학을 공부하면서 처음 충격받았던 게 괴테라는 사람이 철학자고 문학가인데 인문학자인데 철학자이자. 그래서 제가 괴테가 3,000종 이상 광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지구를 알고 싶어서 광물을 모았던 거예요. 지오라는 게 지구란 말이잖아요. 예. 그노시라는 게 안다는 말이거든요. 지구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괴테가 1700년도 사람이거든요. 1492년 콜럼부스가 대항해를 나갔잖아요. 30년 지나면 1520년이 돼요. 그게 마젤란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잖아요. 예. 1770년도에 쿡 선장이 하와이까지 가게 돼요. 거대한 대륙, 이 미제의 바다, 이 전체를 아우르는 지구라는 개념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지적 전통이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과학은 1900년 이후 과학을 받아들였고 1900년 이후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하고 세포가 미시세까지 다 밝혀진 풀 세트의 과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풀 세트의 기반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 300년 동안을. 그 300년 동안 지오 그노시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 지구라는
행성을 알아야 되겠다. 그거는 철학자든 문학자든 상관없이 이 문학이나 경제하는 사람이 산업혁명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명은 아직도 농업혁명의 여파입니다. 그 다음에 혁명을 유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석탄을 떼는 거잖아. 내연기관. 석탄이라는 게 동양문화권에서 그 2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석탄은 뭐 우리 동양에서는 잘 안 썼지 이랬는데 no. 네, no. 확실히 no. 역참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사리원, 조치원, 장혼 끝에 원이 붙은 것도 다 역참 있던 쪼매는 업이거든요. 예. 역참에 공무원이 가서 하루 자는 거예요. 예. 잘 때 석탄을 거의 1000년 전부터 공급해 줬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석탄을 국가기관이 다 알고 있었고 충분히 활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나침반도 나왔고 화약도 나왔는데 내연기관으로 안 가느냐? 왜 그걸로 못 갔느냐. 예. 그게 제가 과학운동을 하면서 파도처럼 갖고 있던 문제인데 전기관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게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그걸 장작대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석탄을 뗀 거예요. 그럼 석탄은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는 거죠. 첫 번째 석탄이 어디에 있는 걸 알아야 되죠. 예. 광산학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차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차로 하면 내일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철광석이 필요하잖아요. 철광석이 땅 속에 있는 거잖아요.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광물이 뭐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원자나 세포는 결국은 광물학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쉬워. 진짜 그게 핵심이에요. 신기하다. 예, 독일의 작센주에 있는 도시에 광산 아카데미가 생겼어요. 이번 달에 작센 많이 나오네. 아 그래요? 다른 데서 작센은 굉장히 막 프레센 그 쪽에 프레센이 그 선제국으로 해갖고 독일 역사를 하면 독일이라는 제국이 나폴레옹이 쪼매는 소국으로 다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그 300개 되는 소국 사이에 철로가 깔리면서 비스마르크 들어오면서 관세 동맹이 맺어지면서부터 독일이 강한 나라로 바뀐 거예요. 선생님 모르시는 게 뭡니까? 그래요. 뭐 좀 그래.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옆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작센주의 광산 아카데미가 생겼는데 거기에 걸출한 인물이 다윈이 항해를 나갈 때 비글로를 타고 나갈 때 그 종이고 이쪽에서 한마디 했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나는 비글로를 타지 않았다라고 했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게테가 그 사람을 만나갖고 하루를 보냈는데 내가 몇 년 공부했는 것보다 더 많이 배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폴레옹하고 동시에 태어났는데 유럽에서 나폴레옹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훔볼트요. 훔볼트는 과학자잖아요. 그렇죠. 훔볼트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베르너입니다. 그 베르너라는 사람이 프라이베르크 강산학조에 있는 지질학 교수입니다. 제국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게 광산학이에요. 연료로서 그다음에 철로로서 철로의 재료로서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다 광물이잖아요. 그래서 광산학교가 먼저 생깁니다. 그다음에 지식인들이 이 지구를 알아야 되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요. 영국에서는 에딘베러에 사교 클럽이 만들어졌어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라 그래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제임스 와트, 전기기관만 제임스 와트. 그다음 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예요. 아담 스미스. 그다음에 데이비드 휴음입니다. 철학자 아닙니까? 철학자죠. 요 세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누굴 잘 모르냐면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은 몰라요. 광물학자를 모른다. 광물학자예요. 독일도 영국도 결국은 이 광물학이 서구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됐다는 거네요. 핵심입니다. 제국주의 핵심이고 이걸 놓쳐버리면 아편 전쟁까지도 왜 이렇게 됐는가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 두 모임의 지질학의 대장이 있는 거예요. 저쪽에는 베르너, 이 영국에는 제임스 허튼. 이 두 사람만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이 가꾸는 100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바위가 있잖아요. 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구를 안다는 게 저 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문제겠죠. 그렇겠죠. 이 두 사람의 제자들 100년 이상 싸웁니다. 양쪽에서. 양쪽에서 이 스토리를 생각이 알아야 다윈을 이해해요. 둘이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예, 간단해요. 자, 우리가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그래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연도가 나오고 자 빨리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질학 들어가는데 가장 뿌리가 이 두 할아버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다음에 베르너 허튼. 이 허튼이 처음에 허튼 소리만 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이겨요. 결국은.
박사님 씨 개그가 예. 오늘 처음으로 터졌네요. 예. 이 사람이 처음에는 밀렸어요. 처음에 베르너는 돌이 물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수성론이라 그래요. 제임스 허턴은 불로서 만들어졌다. 화성론이라 그래요. 아, 양쪽이 양쪽. 한쪽은 불에서 결국 돌이 나왔다. 한쪽은 물에서 돌이 나왔다. 돌이 어떻게 물에서 나올 수 있나? 자, 소금이 바닷물이 증발하면 소금이 되잖아요. 그 바닷물 졸으면 소금이 나오고 소금이랑 NaCl이랑 강물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석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리 부러졌을 때 하는 그 석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게 CaSO4라는 황산 칼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충격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충격을 너무 자주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영혼이 너무 말랑말랑하신 거 아니에요? 좋아요. 아니 미국에 뉴멕시코에 가면 예. 내셔널 파크이 하나 있는데 100km가 넘는 모래사장이요. 사막이에요. 끝없는 모래 사막인데 화이트 샌드 내셔널 파크이에요. 예.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는. 나 사막에 갔다 온 줄 알았어요. 화이트 샌드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암석학을 공부했어요. 첫 딱 충격이 그게 모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 석고가루입니다. 아, 석고가루다. 석고. 전문 암석학과 지질학자 아니면 누구나 다 모래로 알아요. 제가 처음 암석학을 보면 첫 충격이 모래가 아니고 석고였다는 걸 알고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네, 김소월이 씨입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네, 최근에 충격 한번 받으셨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석고가 뭔가를 공부를 했더니 바닷물이 마르면 반드시 석고가 나와요. 더 쫄아지면 소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르너의 수성론이 맞아요. 그 관점에서는. 그러고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한 반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류가 된 거예요. 베르너의 위대한 제자 3명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훔볼트예요. 훔볼트. 훔볼트가 없었더라면 찰스 다윈은 나는 결코 비글호를 타지 않았을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1799년 훔볼트가 남미를 갑니다. 그때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칠레에 있는 산이 가장 높은 산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하고 예. 있었다. 예. 근데 훔볼트가 남미를 6년인가 답사를 합니다. 훔볼트가 등산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 많이 하십니다. 그 이 정도는. 정도 많이 하는 겁니까? 예,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랑스럽네요. 훔볼트가 예. 칠레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거의 4,000종이 넘는 식물 화석을 채집해 갖고 독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훔볼트가 전설 같은 것 코스모스라는 대작을 씁니다. 10권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는 칼 세건의 코스모스만 알고 있는데 네. 훔볼트의 코스모스를 비교한다면 좀 심하게 가면 신성모독입니다. 아, 그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훔볼트의 코스모스가 당대에 당대 영향은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찰스 다윈이 훔볼트가 남미 여행을 갔던 여행기를 보고 인생이 바뀝니다. 훔볼트가 어느 정도 사람이었나 하면 남미 답사하고 그다음 곧장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제퍼슨입니다. 제퍼슨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과학자이자 탐험가이자 저술가로서 예. 굉장히 유명했군요. 그래서 당대. 종의 기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찰스 다윈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배운 지식의 반은 훔볼트한테서 빌려온 거다. 독일에는 훔볼트고 영국에는 훔볼트에 쟁하게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찰스 다윈이 아닙니다. 찰스 다윈은 그 후에 불거진 산맥이고 찰스 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찰스네요. 예, 다 찰스입니다. 어쨌든 찰스 나엘. 300년 전 사람들이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돌이 불에서 만들어지느냐 물에서 만드느냐. 독일 쪽에서는 물에서 만든다고 했고 네. 물은 바다에서 석회도 나오고 소금도 나온다. 예. 이렇게 주장했다면 불 쪽은 뭐라고 주장한 겁니까? 자, 불쪽은 그 당대에서 이렇게 밀렸어요. 직접적 증거가 없으니까요. 추정이었네. 자, 스코틀랜드의 북쪽에 예. 히드리아누스 성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리장성 같은 돌성인데 기원전 122년에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2000년 전 성이죠. 허트는 그쪽을 산책을 하면서 매일 그걸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적어도 2000년 됐는데 그 돌이 얼마나 줄었는가, 얼마나 깎였는가, 예.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흙이 돌이 되는데. 올해. 올해, 그렇죠. 좋아요. 정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 올해라는 게 정확히 이야기 드리면요. 1000만 년입니다. 아. 이 게임에서 진 거예요. 많이 오래. 그렇죠. 많이 오래인데. 인간의 시간으로 변화가 없는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돌이 변화를 볼 들어가면- 수가 없는 거네요. 예. 말하자면. 예. 우리나라에서 돌이 가장 젊은 돌이 어디 있냐면 포항에 있습니다. 영일 만에 마이오스 때 만든 2천만 년 전입니다. 동물이 종이 하나 생기는데 얼마 걸리냐면 100만 년입니다. 흙이 돌이 되는 1000만 년 되는 이 1000만 년이라는 시간을 처음 상상했던 인간이 허튼이라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허튼이 네.
시작한 상상은 이 흙이 얼마나 걸려서 돌이 됐을까 예. 이런 접근을 처음으로 한 처음으로 한 사람이 사람. 질문이 중요했던 거네요. 질문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불이라는 작용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두 개까지 묻히셨는데 소금이나 뭐 석회하면 바로 눈앞에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직접 관찰이 되죠. 초반에는 물 쪽이 우세했다. 독일에. 예. 거의 100년 동안 우세했습니다. 100년 동안 우세했는데 예. 이 우세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예, 핵심 질문입니다. 그런데 투어라는 유럽의 귀족들이 한 20대가 되면 유럽 전역을 여행하는 게 17세기, 18세기 유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유럽 전역을 알프스 산에 여행을 다녀요. 화산을 보게 된 거예요. 화성론이 점점 화산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문을 넓히라고 그렇죠. 유럽 전역을 한번 도는데 그렇죠. 산악 지역을 가다 보면 예. 과거에 화산을 보게 되고 예. 그 화산의 광물들을 보면서 예. 아 불일지도 모른다 예.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예. 여러분 게테가 베수비오 화산을 4번인가 5번 가봅니다. 이탈리아에. 예. 그래서 이제 현장 지질하기 시작됐죠. 그래서 허턴이 그렇게 주장을 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안 먹혔겠죠. 안 먹혔어요. 천만 년이라는 시간 네. 단위가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허턴이 죽고 나서 허턴이 죽은 해가 1797년입니다. 그러면 사숫자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왜 기억하느냐 하면 그 죽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라엘입니다. 라이엘. 라엘이라는 사람. 라엘이 없었다면 찰스 다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찰스 다윈이 없었으면 생물학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라엘이 책을 한 권을 씁니다. 그 책 한 권이 인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너무 많이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 책이 없었으면 결코 웬만한 책들은 다 인류를 바꿔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 그래서 이게 지질학 원리란 책입니다. 1830년 나옵니다. 찰스 다윈이 비글호를 탄 게 1831년입니다. 그 책이 나오자마자 비글호의 선장인 피츠로이라는 사람이 찰스 다윈한테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은 그 좁은 배 속에서 비글호가 폭이 얼마인 줄 알아요? 7.5m입니다. 조그마네요. 7.5m는 요 공간에서 5년간 보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거보다 박사님이 그걸 다 기억하는 게 더 기억하죠. 놀랍습니다. 7.5m 안에 있는 게 저한테 더 쉽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 그래서 지질학 원리. 그 나의 책을 지질학 썼어요. 원리를 갖고 항해를 출발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간단히 허튼이 이야기했던 걸 그걸 다시 살려냅니다. 우리는 1000만 년 단위, 100만 년 단위 이런 긴 시간에 대한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걸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지구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해를 못한다. 접근을 이제 바로 했네요. 접근을 바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길로 해갖고 지구를 이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허튼이 예. 불일지도 모른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암석은 얼마나 걸려서 만들어졌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 다음 세대인 라이엘이 이것은 1000만 년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광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못한 것이다. 예.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가 팽배했어요. 대부분 사람은 지구 나이가 얼마냐면 6,000년을 알았어요. 지질학자들이 나오면서부터 강물이 소금을 실어 날았다 생각하면 몇 년이 걸렸을까를 계산했어요. 바닷물이 이렇게 짜지는 동안에 들어가는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1억 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예. 강물에서 뭔가 담고 바다로 가서 예. 짜게 만들었는데 예. 그 시간을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그렇죠. 1억이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퀴리 부인들 나오고 방사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방사선 동위원소 이런 걸 갖고 지구의 나이를 재기 시작했어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 정착되는 과정이 100년 이상 걸립니다. 그것도 역시 지질학에 출발합니다. 지질학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이기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면? 수성론이 거의 100년 동안 유지했어요. 네. 찰스 다윈이 뭐라 그랬냐 하면 수성론이 맞지 하성론이 맞을지는 당대에서 결론이 안 날 거다. 영원한 싸움이다. 네. 그런데 귀족들이 화산을 많이 봤잖아요. 마그마를 본 거예요. 음. 그런데 수성론자들은 화산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층 속에 석탄층이 있잖아요. 그 석탄층이 불탄 게 화산이라고 설명해 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대충 보면. 현무암을 보면 수성론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닷물 속에 있는 그 성분들이 퇴적되면서 현무암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버린 거예요. 완전 사입이었네. 네. 자, 그런데 용암이 굳어지는 현상은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성론은 1800년 들어오면서 서서히 많은 증거가 없어져 가는데 베르나라는 사람을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해요. 이 지질학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원조 스승이 했던 학설을 쉽게 버리지 못했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물 370종을 분류하고 그거 했던 거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은밀한 학문을 했어요. 강물학에서 SiO2 해갖고 렌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독일의 모든 강학의 기호들은 독일 말로 돼 있습니다. 그 뿌리가 강물에서 네. 광학이 나온 광학이 거구나. 지금 또 그 유명한 그 카메라 있잖아요. 그 독일제잖아요. 라이카가 그래서 나온 거구나. 그럼요. 그래서 유리나 광학이 발달한 게 독일이고 광산학을 대충 보면 안 돼요. 제국주의자들의 실질적인 힘이 광물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예. 워낙 베르너가 처음에 틀을 잡아놓은 그 지질학, 그럼요. 광물학이 대단했고 대단했어요. 그렇다 보니 그 양반이 말했던 물에서 기원됐다는 걸 버릴 수가 없어서 예. 100여 년 동안 계속 움켜쥐고 있었으나 영국에서는 이제 불이다 불이다. 베르너. 쪽으로 쭉 계속하고 점점점 증거를 이제 축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영국의 그는 화성론이 갈 수밖에 없느냐면 제임스 와트하고 제임스 와트가 친구라 그랬잖아요. 제임스 와트가 내연기관 친구라는 만들었죠. 말은 지금 처음 하셨습니다. 아, 친구입니다. 예. 말씀 안 하신 걸 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그래요. 그래. 그래서 친구예요. 예, 산업혁명의 핵심은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자들이에요. 광물학자 허턴, 내연기관 만든 와트,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 철학까지 했던 데비드 훔 거의 매주 만나갖고 같이 토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지구가 거대한 하나의 열기관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제임스 와트가 전기관을 만드는 걸 보고 열이라는 개념, 엔진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갖고 지구를 추측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친구가 예. 내연기관을 만들자 예. 이 지구에도 예. 이런 엔진과 같은 구조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맞습니다. 진짜 중요해. 예. 그리고 이 허턴의 후계자인 바로 라이엘. 예.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렇죠. 그 지질학의 원리를 들고 대항해를 나갑니다. 비글호를 타고. 예. 찰스 다윈이 실제로 대단한 강물학자입니다. 비글호를 타고 5년 동안 돌아왔을 때 조금 유명해졌어요. 예. 그만큼 유명한 사람들은 수십 명이 있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때까지는 원톱은 아니었고. 그래, 원탑은 아니에요. 예. 근데 다윈이 세계적 원탑이 된 거는 예. 1859년도에 종로의 기원을 딱 쓰고 일약 세계적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의 기원이라는 책이 그만큼 충격을 준 거예요. 그 책이 초판이 1250부가 나갔는데 그런 것까지 다 외우실 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1250부가 초판이 나갔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이게 저는 사람 이름을 주변에 있는 사람 10명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왜 그 부수를 이야기하느냐면요. 6판까지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봤자 몇만 권 안 돼요. 근데 지금 몇 권에 해당되느냐고 그 계산한 게 있어요. 200만 권입니다. 아직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도 자연과학에서는 100만 권 안 넘어갑니다. 자연과학은 10,000권 정도 나가면 히트 친 겁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200만 200만 권 정도 팔린 책이고 그 충격은 거의 모든 동시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완전히 혁명 같은 겁니다. 찰스 다윈도 유명했긴 했어요. 근데 라웰이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비글호의 함장이 피츠로이인데 피츠로이가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그래요? 함장이 더 유명했어요? 함장이 뉴질랜드 총독으로 갑니다. 그것까지 아실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좋아요. 그래. 좀 그 책을 내서 200만 권이 팔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어요.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창조론을 전면 부정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아직도 못 받아들이는. 지금도 저는 인터넷 들어가면 화가 팍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냥 예담을 하나 얘기할게요. 창조과학회 본산이 카이스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서글픕니다. 표정이 갑자기 우울해지시고. 자, 지금 미국에서 예방 접종 이제 백신 맞잖아요. 네. 공화당 텍사스는 이쪽이 많은데 그렇죠. 그 공화당 보건주의자들 이쪽은 안 맞습니다. 안티백서죠 그쪽이.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박사님은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을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 아기밭입니다. 아기밭이. 과학운동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진짜 한 맺힌 이야기입니다. 그 피츠로이 선장이 나중에 자살을 합니다. 나 이따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자살하는 줄 알아요? 그 피츠로이도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 라이엘이 썼던 그 책을 찰스 다윈한테 선물을 합니다. 그 당시 책 한 권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종옥이론을 쓰고 다윈이 세계적 인물이 됐잖아요. 그 선장이 5년 동안 동호동락하고 목숨같이 같이 했던 굉장히 친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정도로 그렇게 친하게 이렇게 보살펴줬는데 종옥이론이 나왔을 때 피츠로이가 그 책을 집어 던지면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 피츠로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바다 날씨를 예보하는 기관의 대장이 됩니다. 과학자가 아니면 임명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과학자입니다. 이 피츠로이도. 그런데도 기상청에. 그 과학자조차도 이 창조론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피츠로이는 그때부터 내가 하느님을 노독하는 인간을 만들어냈구나. 피츠로이가 자기가 암석학이나 박물학에 너무 관심이 많아갖고 젊은 말상대꾼으로 태운 게 찰스 다윈입니다. 말상대꾼으로 태운 게. 그랬구나. 그런데 이 말상대꾼이 네, 신성모독의 맨 앞자리에 서고 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지금 용납할 수가 없는 게 몇 년을 시달리다가 자살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찰스 다윈까지 왔어요. 예, 찰스 다윈은 이제 종의 기원을 1년 만에 쓴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한 반쯤 완성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858년입니다. 1858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해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옵니다. 안 중요한 해가 없고 안 중요해요. 1858년에 1858년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편지가 편지가 오는데 그 예. 편지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현인이 불렀던 고향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남쪽 나라 십자성은 어머니 멀부라는 그 노래인데 그 가사가 그게 뭐냐면 태평양 전쟁 때 학도병들 남양 열도까지 갔잖아요.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십자성이 어머니 멀굴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학도병들이 진짜 그 가사 눈물 납니다. 보르네오 숲속에서 우는 저 새야.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말레이 제도 거기에서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를 누구한테서요? 윌라스라는 찰스 다윈보다 14살 젊은 사람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 윌라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비 채집, 곤충 채집, 식물 채집 해갖고 귀족들한테 팔아갖고 생계를 이어가는 그때는 박물학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체가 지오그노시란 개념 속에 있습니다. 지구를 알자, 대륙을 알자, 새로운 식물을 알자. 그때는 외국에서 들어온 신기한 문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자였고 그걸 아는 게 교양이었으니까. 그래, 저는 하와이도 가고 실크로도 가고 항상 가면 쪼매난 박물관을 들어가 봅니다. 가장 가슴 뭉클한 게 뭐냐면 그 박물관에 가보면요. 그 식물학자, 지질학자, 박물학자들이 남긴 기록들이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썼는 그 기록들을 보면요. 가슴이 뭉클해요. 감정이입이 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이 벌써 100년, 200년 전에 여기를 다녀갔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눈물이 나요. 저는. 그래서 다윈까지 왔어요. 예, 봤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그래서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수십 년간 그 정글에서 식물, 동물을 곤충을 채집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종이 서서히 바뀔 수 있다는.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해봤는데 요섬에서 조섬에 가니까 다르고 풍뎅이가 요섬에서 곤충이 다르고 식물이 요섬하고 요섬이 다른데 좀에서 좀씩 바뀌어지는 과정을 내가 수십 년간 느꼈고 관찰했다. 요거를 당신이 보고 내 생각이 맞는지 좀 체크를 해달라. 다윈이 그 편지를 보고 전율을 했어요. 박사님 등장한 인물들은 왜 이렇게 다들 전율을 잘하는지. 왜 그러냐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서 한 사람이 일생을 다 건 거예요. 그게 탐험이란 게 그래요. 저는 몽골 고비 사막에 들어서 공룡 발굴지를 가갖고 돌아오다가 물이 떨어져 갖고 죽을 뻔했어요. 거기서 만약에 하루만 더 있었다 하면 다 죽었을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지구상에 두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출연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상력이 경쟁하던 시대였네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엄밀한 과학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과학적 접근을 할 수 있었으나 아직은 엄밀한 과학에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고 그 영역을 이제 상상력으로 서로 부딪히는 시기였군요. 거기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아는 분과 학문이라는 게 분자세포 생물학은 1950년도 생겼고 정치, 경제, 문화, 과학이 분화가 안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까지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괴테가 강물학자가 되고 철학자도 그때는 과학을 당연히 하는. 데카르트는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자, 1859년도 종이교에 나왔고 1900년 부근까지 살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윈이 끝나면 곧장 과학의 시대로 넘어가요. 다윈이 그 종어기원 그 뒤에 썼는 책에는 사진이 등장해요. 원주민 사진을 박아 있을 정도로 과학 시대로 넘어와 버렸어요. 다윈만 정확히 이해하면 300년이 다 재구성이 돼요. 다윈에서 사실은 과학들이 만나기 시작하는 거네요. 만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광물학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6,0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다윈이 던진 충격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종은 지나해 왔다. 그러니까 신이 없어도 되는 세계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상력도 6,000년에 갇히는 게 아니라 예. 100만 년, 1,000만 년 단위로 막 어떤 죄의식 없이 막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윈이 폭발시킨 거네요, 말하자면. 폭발시켰어요. 2000년 저 미국서 그해 대한항공 타고 들어오는데 다큐멘터리를 한 편 봤어요. 보통은 이제 영화를 보는데 네, 그때. 저 다큐멘터리 봤어요. 자, 그래요. 잘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2000년이 상징이긴 하잖아요. 미국의 공학자 수백 명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10명을 선정하는 게 다큐멘터리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인슈타인을 생각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2등이었어요. 다윈이 충격. 다윈이 1등이라고. 우리 사회 지금 잘 몰라요. 다윈이 1등이에요. 서양의 지적 전통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다윈이 뒤흔들었고 그때 과학자들한테 상상력의 활로를 열어준 거네요. 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할 수 없는 상상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1000만 년 단위를 상상한다든가 상상이 막힌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딱 도덕적 딜레마 없이 그렇죠. 과학적 상상을 할 수 있는 활로를 확 열어줘 버렸구나 그때. 이거는 수천만 명이 피를 흘리고 획득한 겁니다. 아직도 미국은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소위 이제 복음주의자들 네. 다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네. 뿌리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주의로 남아서 안티백서가 되는 것도 네. 사실은 다윈이 던졌던 충격을 그렇죠. 소화하지 못한 사람들의 후손들이네요. 예, 아직도 다윈의 혁명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지금 다윈이 종교가 아닌 이상 그건 안 될 겁니다. 여기는 종교잖아요. 그렇지 종교죠. 자 그러면은 그 2300년간 과학의 토대는 광물학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다윈의 생물학적 접근에서 모든 과학이 이제 상상력의 활로를 확 열고 폭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가 왔다. 그렇죠. 17세기 이후 과학사가 어떤 지적 전통하에 여기까지 왔는지 다윈에서 어떻게 폭발했는지까지 맞죠. 이해했습니다. 자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빙하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대륙 이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빙하. 예, 대륙. 이제 지구를 알자란 이 게임이 30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지구 전체를 점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 광물에서 17세기에 시작된 출발이 그 다음에는 빙하로 갔다가 그런 다음에 그 대륙의 이동으로 간다고요? 대륙 이동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 지구적인 지구과학이 시작된 거죠. 지구과학이 시작되는 겁니까? 예. 여기서 빙하를 어떻게 접근하는 겁니까? 빙하로는. 자, 빙하를 모르고는 기후학을 아예 논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빙하가 중요합니다. 결국 또 알프스가 등장해요. 알프스 위에 빙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년설. 그래서 알프스 몽블랑이 4,000m 넘거든요. 최초로 올라간 사람이 올라간 게 200년도 안 됐어요. 그전에 아무도 올라갈 생각을 못 했어요. 이게 다 개념하고 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높은 산에는 악마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종교를 빼고는 아무것도 이야기 안 되는 사회입니다. 서양은. 악마가 살기 때문에 2,000m 이상 산을 올라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그걸 처음 올라간 것도 지질학자가 소실이라는 지질학자가 상금을 내걸었던 거예요. 저 올라가 보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 올라간 사람이 소실이가 직접 올라갔습니다. 그 유명한 지질학자.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빙하가 있더라. 네, 빙하가 있는데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비거로 다음에 영국에서 탐사선을 보냅니다. 어디로 가냐면 남극을 갑니다. 로스 탐험대인데 그 사람이 다윈하고 1,400통 편지를 주고받던 사람이에요. 다 연결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탐을 나가요. 1845년 영국 해군이 국력을 기울여 갖고 북극해를 보냅니다. 플랭클린 탐사대입니다. 140명의 영국 해군이 굉장히 훈련받은 전문가들입니다. 북서 항로를 개척하게 합니다. 그 두 척이 갔는데 얼음에 갇힐 걸 예상했어요. 해갖고 3년치 식량을 갖고 가요. 그다음에 갇히면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배에 3,000권의 책도 비치를 했어요. 스트레스 더 받지 않나? 네. 그래요. 여하간 그 그렇게 플랭클린 했어요. 탐험대가 갔는데 1년 후에 조난을 당해요.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1년 지나도 안 오니까 탐사들을 다시 보내요. 그 갔는 사람만큼 다시 죽어요. 그 두 척의 배를 거의 150년 후에 발견해요. 빙하에 갇힌 채로. 이게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탐사대 중에서 겨우 살아서 돌아온 팀이 있어요. 뉴욕에서 출발했는 팀인데 그중에 참가했던 일부가 살아서 돌아와요. 이 사람들도 가갖고 조난을 당해갖고 80일 동안을 두께 1.5km 빙하를 넘어가 80일 동안을 걸어서 다시 뉴욕 배는
그때 당시는 세빙선이 없었으니까 네. 갇혀버렸고 배를 포기하고 이 사람들은 북극을 걸어가지고 걸어갖고 거기에 30대 중반쯤 되는 젊은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리더가 돼갖고 80일 동안 빙하를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빙하 두께가 1km 이상 될 수 있다는 걸 인류 최초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 사람 이름이 케인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갖고 두 편의 보고서를 써요. 빙하의 두께가 이 정도다. 이게 책으로 나와요. 인류 최초로 이 빙하의 실상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이 두 권의 책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명확해지면서 지질학자들이 1000년 전까지 미국의 워싱턴 DC까지 빙하가 1.5km 빙하가 덮였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이 빙하를 연구하다 하면서. 보니 예. 흔적을 추적하다 예, 보니 빙하기라는 걸 알게 됐구나. 예. 그러니까 아, 알프스 올라간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 빙하라는 지식은 갖고 있는데 이게 실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됐고. 그래서 빙하기라는 개념이 그때 탄생하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 좀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빙하란 개념을 이해하게 된 데는 다시 찰스 라인이 등장해요. 세계적 그런 학자들도 처음에는 빙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을 10,000년 전까지 지금 남극에 있는 빙하보다 더 큰 빙하, 노렌타이드 빙하라는 빙하가 캐나다하고 미국의 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거 발견 전까지는 빙하가 그냥 얼음 정도로 생각했고 이게 지구 전체를 바꿀 거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아, 빙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빙하가 지구의 지형에 예. 혹은 지구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엄청 영향을 주는. 좀 하면서 10,000년 전까지 미국의 워싱턴 DC까지가 빙하로 다 덮여 있어요. 엄청 중요한 사건이죠. 여기서 기후학이 탄생하는 겁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아. 기후학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빙하 이름이 노렌타이드 빙하고 그 노렌타이드 빙하 녹음물이 지금 오대화가 된 겁니다. 그 녹음물이 흘러내려가 만들어진 강이 미시시피 강이고 미시시피 강의 그 지금 줄기는 10,0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빙하를 이해하면서 네. 기후를 알게 되고 그 기후가 그렇죠. 지구 지형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그렇죠. 그 갈래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네. 그것도 하나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광물이 있고 빙하가 있고 네. 또 그다음에 뭐 좋아요. 좋은 접근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덩어리가 대륙이 이동한다는 대륙 이동. 이 개념이 거의 100년 이상 걸립니다. 우리 총수님 접근을 잘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화론, 그 다음에 빙하 이야기 하나 있고, 네. 요 두 가지가 다 모아져 갖고 대륙이 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네. 대륙의 이동이라고 판게아 소위 그렇죠. 그 진화론이 나오고 빙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빙하를 통해서 지구 과학이 나오는 것이고 요 대륙 이동은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지구라는 이 대륙이 예. 언제 생겼고, 그 동식물이 어떻게 진화했고 다 대륙하고 관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땅덩어리 전체가 그렇죠. 땅덩어리. 그래서 이제 그다음 어떻게 되냐면 현대과학하고 지난 300년하고 완전히 링크를 결합을 딱 시킨 게 판구조론입니다. 그래서 광물이 어떻게 생기고 기후가 어떻게 바뀌고 이 모든 이야기를 지구 전체 차원에서부터 해양 차원에서부터 원자 레벨까지 한꺼번에 다 통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구나. 따로 진행됐는데 그렇죠. 네. 다 만나서 다 모여갖고. 결국은 한 구조론이라는 게 탄생하게 된다. 그렇죠. 수송론 그 사람들부터 해갖고 거의 350년의 동안에 그 지구에 대한 이해가 다 지구에 합쳐진 것이 끝났다는 한 거예요. 구조론이다. 그렇죠. 그게 지오 그노시라는 그러니까 20세기 과학 기술의 출발이라는 게 결국은 지구를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 그 질문에서 출발한 그렇죠. 것이고 그 지적 전통하에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그 끝이 한 구조론이다. 그렇죠.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이해하게 된 그렇죠. 거네요. 말하자면. 쫙 다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박사님의 지난 30년은 300년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봤더니. 그리고 지난 300년 동안 그 정점은 찰스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은 이제 과학적 상상력을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준 사람이네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거 잘 그런 의미에서 표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네요. 맞아요. 네. 표현을 잘했어요. 이 혁명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문호 자연과학 세상이라는 각 단체를 만들어 갖고 지금 해방 운동 하시는 거군요, 말하자면. 해방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그거구나. 그거였어요. 나는 왜 이 과학 운동을 하고 있는가? 네. 진짜 간신히 이해했다. 자, 그 도대체 앞뒤를 이야기가 어디로 가느냐 하고 이제 였죠. 쭉 따라왔는데 네. 박문호 나는 왜 이 과학 운동을 그렇죠. 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나갑니까? 그러면 이제 됐어요. 윤곽을 이야기했으니까 네. 강물에 들어가면 됩니다. 강물을- 우리가 왜
광물을 공부해야 하는 거. 하느냐에 대한 서론이었고 그래. 그래서 광물하고 생물은 박물학, 자연과학이라는 분화되지 않는 학문으로서 통합이 돼 있고 그때 그 사람들이 대항에 나갈 때 그 범선에 항상 박물학자, 지질학자, 암설학자, 식물학자가 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이제 수십억 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 5년, 최소한 5억 년까지 들어가야 돼요. 5억 년. 그럼 중생대 대륙을 이해하게 돼요. 광물과 생물의 공진화. 공진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광물의 일부 속성을 생물이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렇죠. 몸속에 그냥 들어와요. 피가 붉게 보이는 거는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 속에 철 원자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철이 산소가 만나면 녹이 슬잖아요. 산화철이 붉게 되잖아요. 아, 그럼 피가 녹슨 거예요, 말하자면? 녹슨 겁니다. 빨갛게 된 건? 그럼요. 광물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거 재밌습니다. 그래. 우리 인간에도 그 광물의 공진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예를 들면 피가 붉은 것은 철이 녹쓰는 것이다. 네, 산소 만나 녹쓰는 거예요. 야, 지구상의 붉은 거는 모두 다 한 가지입니다. 철하고 산소가 만납니다. 일편단심 붉은 마음도 철하고 산소가 만나고 장미의 붉은 것도 철하고 산소가 만난 거고 결국은 광물이 중요하다는 걸 과학자들이 300여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깨달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광물, 돌이죠. 근데 그걸 한번 물러서 보면 행성을 태양계에서 두 가지로 분류해요. 암석형 형성과 가스형 형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주로 수소하고 헬륨, 수소가스로 되는 가스의 형태의 행성이고 금성, 지구, 화성 요거는 비중이 한 5쯤 되는 돌의 행성이거든요. 아, 여기서 점프해서 이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자면 예. 지구는 돌별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 부피의 70% 정도가 멘탈층인데 멘털이 대부분 성분이 SiO2거든요. 돌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암석질 형성이라 그래요. 암석질 행성. 예. 아, 결국은 지구를 이해하자면 돌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암석은 광물로 구성돼 있어요. 암석과 광물이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광물은 미네랄이라 그러죠. 미네랄이라는 그렇죠. 이야기 들어봤죠. 그건 광물이고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됩니다. 암석은 락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화강암, 현무암, 편마암, 섬노암 예를 들면 화강암이라는 암석은 석영, 장석, 운모라는 3가지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암석이라는 건 단일 광물이 아니라 광물의 혼합체네요. 그렇죠. 대략해서 한 3개, 4개 정도의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암석은 대체로. 예. 그러면 그 수성론, 화성론 그 이야기들은 돌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렇죠. 물로부터 나왔냐, 불로부터 나왔냐. 그렇죠. 결론적으로 불로 나왔다는 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예. 불로 나왔다는 말은 마그마에서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암석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마그마로서 처음 만들어진 화성암, 불화자 이룰성자잖아요. 불로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 화성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화성암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식각이 되잖아요. 식각이 되면 가루가 될 거 아닙니까? 돌가루. 그것들이 모여서 태적암이 됩니다.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돌이 예. 깎여가지고 깎이는 그 과정을 풍화라 그래요. 웨더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그걸 태적암이라 그래요. 태적암. 예. 풍화가 되어서 가루가 되는 거죠. 가루가 되면 마지막에 모래가 나옵니다. 석영이 모래입니다. SiO2입니다. 예. 그럼 모래는 바닷가에 있죠. 바닷가에 파도가 실려갖고 수백만 년 혹은 수천만 년 단위로 3, 4kg가 쌓입니다. 바다 밑에. 3kg 정도 모래가 쌓이면 맨 밑에 있는 모래층은 압력을 받겠죠. 그렇겠죠. 모래 알갱이가 압력을 받으면 밀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도 구멍이 있겠죠. 구멍이라는 건 알갱이 사이 그렇죠. 동그란 게 만나면 빈 구멍이 있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있죠. 그 빈 구멍이 지금 바다 밑에 모래가 쌓여 있잖아요. 그럼 예. 물이 들어가 있겠죠. 물이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바닷물이. 예. 그러면 그 압력이 굉장히 강한데 바닷물이 아주 얇은 시트처럼 들어가 있으면 예. 그 물의 작용에 의해서 모래 표면이 예. 녹습니다.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 공간 사이의 물에 의해서 예. 그 알갱이들이 녹기 시작한다. 예, 살짝 녹거나 바닷물 속에 석회암이 있습니다. 석회질은 조개 껍질, 해면 껍질, 산호 껍질이 다 탄산칼슘인데 그것들이 이제 분자 상태로 모래와 모래 사이 그 바닷물 속에 같이 녹아 들어가. 물에 녹아 있다가. 예, 그게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알갱이 예, 사이. 그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암석학에서 시멘테이션이라 그래요. 그거 쉽네요. 예, 재밌죠. 시멘테이션. 예, 재밌죠. 예. 그러면 퇴적암이 모래가사에서 압력을 받으면 사암이 되거든요. 모래사자, 사암. 사염자. 우리나라 그 보령에 보령오석이라 갖고 비석으로 많이 씁니다. 까만 사암인데 그 모래 비석으로 쓰는 까만 게 그게 예, 사암입니다. 모래가 누적돼 가지고 됐는데 우리가 네. 그거 잘 이렇게 보면 글자 이렇게 판대 보면 모래 알갱이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걸 떼내려고 손톱을 이러면 손톱이 부러집니다. 안 그렇겠죠. 띄집니다. 거기에. 좋아요. 암석은 세 종류가 있고 세 종류 화성암, 그다음 그다음에 퇴적암, 세 번째 세 번째 변성암. 변성암. 예.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각각 제가 3분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짓말. 3분. 화성암은 마그마됐다는 거 일단 대처도고 금방 이해되죠. 화성암이 굳어진 게 화강암, 안산암, 현무암. 왜 이렇게 많네. 예,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안산암이요? 예, 안데스 산이란 산맥 아시잖아요. 안데산. 예. 그 영어로 안데스 산맥에서 발견했다 해서 안데사이트라 그래요. 그럼 아. 우리나라 말로 안산암. 안데스 산맥에서 그래서 발견된 암이라고 해서 발견됐다. 안산암이다. 예. 그다음에 화강암. 화강암, 북한산, 뭐 설악산, 금강산 거의 다 화강암으로 돼 있죠. 화강암. 예, 요 세 가지는 마그마가 지하 수십 킬로 혹은 수 킬로 밑에서 서서히 굳어져서 된 화성암입니다. 이 현무암, 안산암, 화강암의 차이는 뭡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적인 질문인데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예. 그 암석 속에 SiO2 성분 함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간단히 현무암은 거무틱틱하잖아요. 암석이 검은색으로 보이면 철 성분하고 마그네슘 성분이 많은 겁니다. 주로 철 성분이 많습니다. 화강암은 조금 밝게 보이잖아요. 예. 밝게 보이는 암석은 뭐가 많으냐 하면 SiO2가 많습니다. SiO2. 그래서 검은 색깔이 있다 하면 철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밝은 색깔이 있다 하면 Si 성분이 많기도 하지만 칼륨이나 나트륨이 많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일단 따라하세요. 슬슬 또 정보가 과다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예. 그리고 자, 안산암은요? 안산암은 중간에 있다 갖고 중성암이라 그래요. 요 둘 사이의 사이에. 중간이다. 예. 알겠습니다. 요게 화성암이고 자. 그다음에 퇴적암은 모래가 깎여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예. 바닷속 그 알갱이가 높은 압력에 의해서 그렇죠. 알갱이 사이에 있던 물 예. 혹은 석회가 시멘트 작용을 해가지고 결합이 된 예. 그게 이제 퇴적암이다. 그렇죠. 예. 퇴적암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는데 컴팩테이션이란 말을 씁니다. 빈 구멍을 줄여야 되는 거죠. 압착하는 거죠. 압착하는 거죠. 예. 그러면 모래 알갱이 사이로 마이크로메터보다 얇은 물의 막이 생깁니다. 예. 그 물의 수막에 녹아 들어간 탄산칼슘이나 그 산화철, Fe2O3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시멘트 역할을 해줍니다. 시멘트 역할. 그 과정을 시멘테이션.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딱 결합시키는 거죠. 단단하게. 결합시키는 컴팩테이션, 시멘테이션 이 두 그러니까 과정이 물리적으로 압착하고 예, 그 안에서는 화학적으로 붙이고. 악효가 들어가는 거죠. 예. 악효. 그렇게 되면 퇴적암이 됩니다. 어. 그럼 퇴적암의 대표적인 게 모래가 고래서 될 때는 사암이라 그러고 사암. 진흙이 또 그 과정을 거칠 때는 이암이라 그럽니다. 이암에 플랑크톤이나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세일이라 그럽니다. 세일가스 들어보셨죠? 세일가스가 여기서 나온 예, 거구나. 바로 그겁니다. 어. 왜 그러냐면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이 바다 표층 한 200m에서 강압성을 합니다. 예.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지구상 산소를 50% 이상 만들어냅니다. 예. 가들이. 원래도 뉴스 나오는데 수온이 높아지면 예. 바닷물의 산소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플랑크톤들이 죽습니다. 그 플랑크톤이 죽은 간데 시체가 예. 진흙은 아주 가는 모래 같은 건데 예. 그 사이 들어가 갖고 예. 그게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죽어서 진흙에 쌓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유기체가 예. 진흙 속에 들어가 갖고 굳어진 암석이 세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세일. 그렇기 때문에 세일청이 발견이 되면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세일에서 석유하고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을 완성함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그렇죠. 중동을 벌이기 시작했죠. 그렇죠. 예. 자, 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사암은 퇴적암, 이암도 퇴적암, 세일도 일종의 퇴적암입니다. 예. 세일이 그다음에 압력을 더 받습니다. 더 받아요? 온도하고 압력을 받으면 야들이 변성암으로 바뀝니다. 필라이트라는데 그다음에 슬레이트. 옛날에 우리 슬레이트 지붕 기억나시죠? 아, 예, 예. 예. 슬레이트 지붕 그 슬레이트가 암석 이름입니다. 어. 세일이 압력을 받아서 된 암석이 슬레이트. 그게 뭔지 알아서 반가운 게 아니고 아는 이름이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태저감에서 이암하고 사암 이야기했죠. 석회암도 태저감입니다. 소금 암염청 있잖아요. 예. 그것도 태저감입니다. 소금도 그 다음에 태저감입니다. 석고도 태저감입니다. 소금. 해양성 태저감입니다. 가장 중요한 태저감은 이암하고 사암인데 이암이 조금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고 압력을 조금 받으면 세일이 됩니다. 예. 세일이 더 압력을 받으면 슬레이트가 됩니다. 슬레이트. 슬레이트가 더 압력을 받으면 시스트란 편암이 됩니다. 요걸 따라오셔야 돼요. 편암이 더 압력을 받으면 편마암이 됩니다. 편마음 들어봤는데. 예, 쉬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편마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암석이 편마암입니다. 하강암이 아니고 편마음. 우리가 가다 보면 화단 있잖아요. 화단. 화단 옆에 이렇게 검은 밴드, 하얀 밴드가 막 섞여 휘어지듯이 이렇게 물결무늬 보이는 암석 보신 적 있죠? 아니요. 보셔야 됩니다. 이거 화단이에요? 안 볼래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있는 암석의 40%가 편마암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암석 분포를 보면 편마암이 40%, 하강암이 30%, 그 다음에 태저감이 20%입니다. 태저감이 가장 압축된 게 편마음이네요. 그보다 좀 더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압축이 되면 지하 30km 밑에서 700도, 800도 압력과 온도를 받으면 편마암이 막 휘어집니다. 이 편마암이 휙 휘어져 갖고 다시 멜팅이 됩니다. 다시 마그마가 됩니다. 더 압력과 열을 받아서 녹기 시작하는 그 암석을 미그마타이트라고 합니다. 혼성암이라고 합니다. 요까지를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그마타이트까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중학교, 거라서. 고등학교 교과서도 나오는 아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편모암까지는 제가 기억납니다. 편모암. 편마암입니까? 편모암입니까? 편마.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편모암 있지 않습니까 혹시? 편마암 없습니다. 그래서 자, 또 중요한 거는 편마암. 예. 제가 대전 있지 않습니까? 대전 갑천에 가면 갑천 뭐 2, 3km를 편마암으로 전부 다 이렇게 축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은 하강암 못지않게 축대를 편마암을 더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석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편마암이라고 이름 붙이는 모든 암석은 20억 년 전에 생긴 겁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20억 년을 걸린다. 20억 년 전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경기 편마암 복합체입니다. 서울시는 돌의 관점에서 예, 20억 년 이전의 돌 사이로 1억 6천만 년 전에 지금 인수본하고 북한봉하고 간악산이 솟아올른 겁니다. 서울은 예. 20억 년 전에 편마암이 기반암이고 기반된 땅에 예. 1억 6천만 년 전에 하강암 분출이 났습니다. 마그마가 중생대 뚫고 나왔어.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한반도에 있는 하강암은 예. 탄생 생일이 딱 3날밖에 없습니다. 트라이 아이스기. 트라이 아이스기 네. 대략 한 2억 년 전 송림 조산 운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억 6천만 년 전 예. 대보 조산 운동 주라기 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불국사 조산 운동이라 해서 9천만 년 전. 자, 암석을 이해하는 게 분류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화성암, 태저감, 변성암. 변성암까지 아직 못 갔는데. 예. 예, 일단 나누는 것부터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누고 그럼 화성암을 또 나누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성암은 자 마그마가 식어서 되었다 그랬죠. 예. 자 마그마가 식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지하에서 식거나 마그마 지상에서 올라가 용암이다 식거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잠깐만요. 화성암을 현무암, 안산암, 화강암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셨잖아요. 예. 근데 땅 속에서 식느냐 땅 위에서 식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다시 구분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그렇죠. 3분이 지금 30분. 암석학은 분류만 정확히 하면 그다음 다 이해가 됩니다. 크게 나누는 거는 마그마가 식어서 된 화성암, 그다음에 그 화성암이 퇴적된 태저감, 그 태저감이 압력을 받았던 변성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는 위치에 따라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땅 위냐 땅 아래냐. 그렇죠. 땅 밑에 붙는 걸 심성암이라고 합니다. 깊을 심자. 밑에서 만들어졌다. 그렇죠. 심성암. 예, 그다음에 분출암. 예, 분출암. 위에서 지구 만들어졌다. 지 표면에서 굳어졌다. 예. 심성암의 세 종류, 분출암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신성암의 세 종류가 첫 번째 화강암, 화강암. 두 번째 섬노감. 그대로 따라오세요. 세 번째 발암. 예, 좀 따라오셔야 돼요. ABCD. 절레 따라를 갈게요. 그래요. 다시 한번 화강암, 예. 섬노감, 발암인데 예. 요 세 가지는 마그마가 지하 적어도 10km 밑에서 수천만 년 동안 서서히 식어갖고 굳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덩어리가 얼마냐 하면 예. 호주에 가서 가장 큰 덩어리에서 야영을 했는데 그게 직경이 60km입니다. 한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지금 북한산 인수봉도 밑에 자르면 한 1, 2km 될 거라. 그래서 이게 마그마가 지금 북한산 인수봉이 위에 올라왔지 원래는 1억 6천만 년 전에 수십 킬로 밑에서 서서히가 굳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던 그걸 서서히 올라온 겁니다. 인수봉이 심성암이 땅 위로 밀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온 겁니다. 왜 올라오느냐 하면 예. 요게 중요해요. 암서가 가능한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은 데이터가 그 밑에 있는 화강암이 올라오는 속도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수봉이 평균 몇 센치씩 땅 올라오는가, 밑에서 올라왔는가. 치고 올라왔느냐. 생긴 건 언제냐면 1억 6천만 년 중생대 주라기 때 굳어졌는데 네. 그 후부터 올라오는데 100만 년에 50m 올라옵니다. 이쪽 논문이 나와 있어요. 네. 최근에 제가 바로 며칠 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여기 네. 화강암 덩어리가 땅 밑에 있다가 100만 년에 50m 올라오니까 1000만 년 같으면 예. 500m가 되죠. 2000만 년 같으면 1000m가 되죠. 북한산 인수봉이 대략 1000m쯤 되잖아요. 2천만 년 전에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놈이다. 산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수적으로. 위에서 깎여져 나가고 암석이 서서히 올라오고 이 두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네. 산이 올라오면-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현상이냐? 금강산이나 설악산이나 북한산도 저 바위들이 1억 6천만 년 전에는 땅 밑 수십 킬로 밑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기하다. 저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는 산은 네. 땅 밑에 마그마가 네. 식어서 압력을 받고 형성된 다음에 밀고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높이까지 치고 올라갔다. 그렇죠. 근데 그게 대부분 1억 6천만 전에 자 1억 6천만 년은 지질학적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구 45년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암석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위에 있었던 그 암석들이 무슨 암석이냐 하면 20억 년 이전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더 그게- 오래된 암석들. 그렇죠. 편마암. 편마. 편마암을 뚫고 편마. 그렇죠. 지금 편마암을 뚫고 심성암이 예, 진짜 됐죠. 이제 그 다음에 변성암은 태적암이든 화성암이든 압력과 온도를 받으면 변하게 되잖아요. 이 앞에 두 가지는 이제 마그마가 굳은 거 또는 쌓인 거. 예. 그런데 얘네들이 아주 높은 압력에서 원래 성질이 변하면 변성암이 되는 거다. 변성암이 되죠. 변했다는 말입니다. 성격이 변했다는 거죠. 예. 아하. 그래서 그 변성암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편마암이 있다는 거죠. 편마암. 그 그럼 20억 년 전에 편마암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 편마암이 있는 지역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기반암이라 그러고 기본암. 우리나라는 세 군데 기반암이 있습니다. 땅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땅덩어리는 북한에 있는 낭릉 육계, 그다음에 우리 지금 서울이 경기 육계, 경기 6. 그다음에 영남 육계, 영남 6. 태백산, 소백산 전부 다 뭐로 됐냐면 편마음으로 됐습니다. 한강 이남에는 큰 산들이 편마음산입니다. 간악산만 빼고 편마음산입니다. 편마암산. 우리가 지리산을 굉장히 덕성스럽다 그러잖아요. 영산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금강산은 화강암이 쫙 기암계석으로 덮여 있잖아요. 예, 예. 지리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소백산, 지리산 가장 대표적으로 편마암산입니다. 편마암산에는 드러난 바위가 드뭅니다. 한 2m 정도 흙이 이렇게 덮여 있어서 그걸 엄마 품 같다고 그래요. 산악인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흑산이에요. 흑산 한 2m 밑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편마음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억 년 전에 만들어진 편마음이 밀고 올라온 데 차곡차곡 그냥 흙이 덮여 있는 그렇죠. 수준의 산이다. 그렇죠. 그러면 설악산이나 금강산은 화강암, 계룡산, 월악산, 설악산, 금강산 전부 다 올라가면 기암계석이 있잖아요. 높은 산에 예. 산 꼭대기에 바위가 노출되어 있는 산들은 대부분 화강암입니다. 그 산들은 언제 생겼냐 하면 1억 6천만 년. 그다음에 경주에 있는 남산 같으면 9천만 년 불국사감이거든요. 화강암은 생긴 게 생일이 3번 있다는 거. 그중에 1억 6천만 년 전에 생긴 화강암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20억 년 전에 편마암이 한반도 대체로 덮고 있었는데 2억 년 전, 1억 6천만 년 전, 9천만 년 전 한 3번 정도에 3번 뚫고 나온 거죠. 3번 정도 심성암이라고 했던 마그마가 땅 속에서 식어서 굳은 거. 굳은 것이 그 얼음들이 밀고 수천만 년 올라와가지고. 걸쳐서 서서히 융기했다 그래요. 융기. 융기하는 과정에 위에 있던 편마음이 식각이 되겠죠. 깎여서. 그 틈 사이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편마암을 땅 속에서 굳었던 그 마그마들이 지고 올라와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산들을 만들었다. 예. 돌로 만들어진. 예. 금강산이나 설악산처럼 그렇죠. 기암계석으로 주로 이루어진 산들은 예. 그때 만들어진 산들이다. 그렇죠. 돌산들. 돌산들은 예. 대부분 1억 6천만 년. 1억 6천만 년 전. 그다음에 지리산처럼 흑산. 흑산들은
편마음이 이제 치고 올라온 건데 거기에 이제 흙이 덮여 있는 것이고 흙을 한 2m 파면 거기 결국은 편마음이 또 나온다. 그렇죠. 편마음이 기반한 낭림 육계, 경기 육계, 영남 육계 세 개의 큰 기반 세 가지는 다 편마음으로 돼 있다. 예. 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한반도는 편마음 덩어리 세 개가 기반이 됐고 예. 그거를 땅 속에서 굳은 마그마가 치고 올라온 게 한 3번 정도 있고 그렇죠. 치고 올라온 놈들 중에 산을 구성한 놈들이 있고 그렇죠. 자, 그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1억 6천만 년 전에 마그마가 굳어져 갖고 서서히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반도 땅덩어리가 크랙이 생깁니다. 그래? 크랙. 달라진다. 갈라지는 틈이 생깁니다. 그걸 네. 뭐라고 하냐면 구조선이라 그래요. 그 구조선이 추가령 지구대라고 들어보셨죠? 아니요. 이랬습니다. 한반도를 판때기라 생각하면 돼요. 판때기. 세 개의 편마음 판때기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밑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토치 작업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네. 쪼개지겠죠. 금이 가겠죠. 쪼개진 틈으로 그걸로 빗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쪽이 암석이 빨리 식각이 되겠죠. 바뀐다. 그러면 그 지역이 이렇게 움푹 파이겠죠. 예, 예. 그런 걸 지질하기 위해서 지구대라 그래요. 아, 지구대. 예. 아, 가장 유명한 지구대가 바로 임진강 지구대고 임진강 지구대. 지구가 틈이 벌어진 거네요. 털이 네. 벌어진 거죠. 그럼 사이로- 골짜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골짜기에 50만 년 전에 마그마 현무암이 범람을 아. 했습니다. 한탄강 유역에 현무암이 있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오늘 얘기는 대부분 참든 얘기입니다. 누가 돌을 신경을 쓰고 이거는 삽니까? 중학생 또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언젠가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을 수도 있죠. 제 그렇죠. 중학교 자. 때 지구과학 시간에. 예, 그 아이스크림 고치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어쨌든 요 우리 한반도에 제주도를 제외하고 현무암이 범람한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한탄강 유역에 신생대 와갖고 50만 년에 좀에 분출됐고 네. 그 다음에 길주 명천 개마고원 쪽에 조금 분출됐고 그 다음에 제주도 요렇게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한 5%밖에 안 되는 지역만 현무암이 있습니다. 네. 그 편마암 판때기 25억 년 이전에 네. 형성된 한반도 기반암을 뚫고 네. 세 번 마그마가 화산 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대단히 안정적인 편이네요. 한반도. 예.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돌덩이 위에 사는 예. 거네요. 그 임진강대를 기준으로 북한 땅하고 남한 땅이 두 개 독립된 17억 년 전에 호주 부근에 적도 부근에 있었던 땅이었어요. 남한하고 북한이 다른 땅이었습니다. 아, 지리학적으로도. 그럼요. 그 두 땅이 언제 충돌해 갖고 한반도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트라이아스 말기 2억 3천만 년 전에 충돌합니다. 그 충돌하면 굉장히 압력이 높아지는데 공산당이 그걸 알았나?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렇습니다. 예. 곤도와나 대륙 지나면 심심해서 잠깐 그럽니다 지금 박사님 제가. 머릿속이 심심해가지고 지금. 지금 잠깐만 따라서요. 폐렴기 말에 고생대 5억 년 전부터 예. 대륙들이 결합을 해갖고 하나의 대륙이 됩니다. 그걸 판게아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죠. 2억 5천만 년 전 곤도와나하고 북쪽에 있는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 유럽 쪽에 있는 노렌시아라는 대륙하고 예. 남반구에 있는 곤도와나 대륙이 결합해서 아,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만들어집니다. 예, 예. 고생대 말쯤입니다. 주라기부터는 이 판게아가 분절되는 시기입니다. 쪼개지는데 지금 남미 대륙하고 예. 아프리카 대륙이 붙어 있었거든요. 예. 그 사이를 1억 2천만 년 전에 외핵에서부터 슈퍼플럼이 올라옵니다. 엄청난 마그마가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핵에서부터. 1억 2천만 년 전에 남미하고 아프리카하고 남극하고 호주하고 인도가 통째로 모여있는 그 대륙을 곤도와나 대륙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남반구에 있었습니다. 그 2,900km 밑에 있는 외핵이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액체가 마그마가 슝 하고 올라옵니다. 예, 올라오는데 이거 올라와갖고 남미하고 예.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이를 칩니다. 아, 그래서 떨어지는구나.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자리에 있는 게 남미 쪽에 있는 게 이구아수아 폭포입니다. 아, 이구아스 폭포가, 폭포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떨어져 나간 흔적이에요, 그게? 예, 바로 그겁니다. 어... 대서양의 배꼽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구아수아 폭포가. 그 지점을 마그마가 뚫고 올라갔고 그렇죠. 몇 곳이 그때 있는데 크랙이 생겨서 서로 헤어지기 그럼요. 시작했고. 아프리카하고 남미 대륙이 벌려질 거 아닙니까? 예, 쪼개질 거 아닙니까? 그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갔고 손톱 자라는 속도로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 대서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대서양이 그래서 만들어졌다. 예. 아, 그러면 남쪽은 어디에 속했던 겁니까? 좋은 질문 했습니다. 곤도와나 대륙의 남극, 예. 남미 대륙, 아프리카, 인도 요 5개를 곤도와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쪽은 그쪽에 속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곤도와나 양쪽 끝트리에 예. 북중국하고 남중국 지계가 붙어 있었습니다. 북중국하고 남중국이
3억 8천만 년쯤에 이 곤도와나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왔고 둘이가 북상을 합니다. 그 하는 사이에 두 개가 또 북중국하고 남중국이 갈라집니다. 분리돼 갖고 두 개가 독립된 대륙이 계속 북상을 하다가 북중국하고 남중국의 끝자락이 충돌을 합니다. 그 충돌하는 그 지점이 바로 한반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아, 둘이 충돌해가지고. 그렇죠. 개마고원에서 만주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걸 지질하기 위해서는 북중국 지계라 그래요. 아, 북한은 북중국 지계 지계에 쪽에 속해 있고. 붙었던 땅덩어리고. 그렇죠. 북중국 지계의 끝자락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 땅이고, 북한 땅이고. 남중국 지계의 끝자락 중에 하나가 남한 땅이에요. 아, 서로 끝자락에 끝자락이 붙어서. 예, 끝자락이 트라이스 말에 결합을 합니다. 남한과 결합하는 북한이 그 만났구나. 결합 봉합대가 어디냐면 임진강대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임진강 신기하네요. 지금 남북을 가르는 선하고 거의 그렇죠. 유사하네. 그렇죠. 희한하게 거의 글로 비슷합니다. 갈라졌네. 예. 이게 최근- 2억 3천만 년 전이라고요? 예, 2억 4천만 년. 2억 3천만 년 전에 남한과 북한이 그렇게 만났는데 결합했죠. 2억 3천만 년 후에 지금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럼요. 거예요. 오, 신기해.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건 다음 달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강물 오늘 어디를 갈지 자, 모르겠다 그래, 이거. 빨리 말하겠습니다. 그 충돌했을 어디 때는 가려나? 예. 무지하게 압력이 생기겠죠. 그 압력 하에 생기는 암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면 다이아몬드가 생깁니다. 아. 근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게 딱 한 건 있습니다. 두만강 부근에서. 두만강. 근데 다이아몬드 대기 바로 전 단계 압력이 형성되는 강물이 뭐냐면 에콜로자이트라는 강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홍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 지질학계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이 남한 땅하고 북한 땅이 충돌했을 때 그 고압에 의해서 형성된 암석으로 그 지질박물관에 가면 그 강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땅덩어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땅덩어리 기반이 되는 암석이 뭔지 예. 암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이제 큰 틀은 이 시간 지나면 곧 잊어버리겠지만 머릿속에 그렇죠.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 어디로 갑니까? 예, 여기서. 이제 화성론이라는 건 이제 명확해졌죠. 예. 베르너하고 허튼 그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질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300년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서서히 밝혀지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됐어요. 하나는 마그마가 식어서 된 놈들. 예. 또 하나는 그 놈들이 깎여가지고 모래가 되고 진흙이 되고 쌓이고 그렇죠. 그 압력에 의해서 돌이 된 놈들. 그렇죠. 마그마가 된 놈들이든 쌓여서 된 놈들이든 고압의 작용을 받으면 성질이 변해서 변성암이 된다. 그렇죠. 그 중에서 변성암의 편마암이라는 게 있는데 네. 한반도 돌덩어리의 가장 많은 편마암이고 네. 한반도 돌덩어리 큰 새 덩어리의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 또 그거를 1억 6천만 년 전쯤에 뚫고 나온 놈들이 있었으니 그걸 화강암이라 그런다. 그 산의 정상이 돌덩이로 돼 있는 놈들은 대부분 이거라 보면 된다. 그렇죠. 돌덩이로 밀고 올라온 바위산들, 설악산도 되고 네. 북한산도 되고 금강산도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리산처럼 지리산처럼 정상이 암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산. 예. 부드러운 흙으로 엄마의 품이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엄마의 품이라 부르는 산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오래된 편마음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 위에 흙이 덮인 것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북한과 남한은 서로 다른 대륙이 끝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예. 반도인이라. 예. 거기까지가 됐으면 이제 좀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다시 사실은 이거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오늘 지금 도입부만 이야기를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3시간이 된 거군요 지금? 가장 핵심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3시간인데 아직도 서론이라고 하니까 아직도 본론에 안 들어갔으니까 본론의 정체만 말씀해 주시고 본론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광물이 중요하다는 걸 300년에 걸쳐서 깨달았다. 그렇죠. 그건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광물, 돌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기초를 또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돌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미니멈 1000만 년이 걸려야 돌이 된다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돌은 어쨌든 마그마에서 생기잖아요. 예. 그 마그마라는 게 온도가 대략 1000도쯤 되거든요. 예. 그럼 지구 표면에 1000도라는 온도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마그마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요. 해양판이 예.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요. 바다 밑에 있는 지청 그걸 그렇죠. 해양판이라 그러고 예. 대륙 땅덩어리를 대륙판이라 그래 보시면 돼요. 예. 그 무게가 해양판이
10% 정도 무겁습니다. 그 무거우니까는 무거운 밑으로 들어가죠. 예, 예. 들어가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1년에 1cm 움직입니다. 그러면 1m 되려면 100년이 걸리겠죠. 예, 예. 1km 움직이려 하면 10만 년 걸립니다. 100km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거의 1000만 년 오답니다. 해양판이 녹을 하면 지하 100km까지 들어가는 그 시간이 1000만 년 오답니다. 일단 그 해양판이 예, 배양판 밑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녹을 100km는 때까지 들어가야 녹습니다. 그 열에 의해서 녹을 텐데 예.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위 시간이 1000만 년이다. 일단 녹아야 마그마가 생기거든요. 마그마가 생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1000만 년은 1000만 걸린다. 년이요. 그러니까 아하. 돌을 보면 무조건 하고 1000만 살 이상이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무조건 돌은 1000만 살 예. 이상이다. 왜냐하면 1000만 년 걸려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서. 100km는 들어가야 예. 뜨거워져서 녹기 시작해서 마그마가 되고 그다음에 마그마가 녹으면 100km에서도 솟아올라옵니다. 예. 왜냐하면 바깥은 고체고 마그마는 액체이기 때문에 예. 가볍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지금 백두산 밑에 예를 들면 올라와서 곧장 분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서 고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마그마 챔버라 그럽니다. 마그마 방. 그게 한 10km 오다 되면 마그마 챔버가 식는 것만 해도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거기까지 왔다가 그렇죠. 식는 것만 해도 그렇죠. 그 마그마가 슬슬 식어갖고 굳어지면 그게 바로 화강암이 됩니다. 화감이 되고. 됐죠? 그게 이제 뚫고 올라오면 화산이 폭발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심성암하고 분출암이라 그랬잖아요. 예. 신성암에는 화강암, 섭노암, 반려암. 반려암은 돌솥 비빔밥 먹을 때 그 돌솥 예. 시커먼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반려암으로 됐습니다. 요 경기도 일부에 많이 납니다. 오. 화강암, 그게 반려암이에요? 섭노암, 잠깐만 박사님 아는 거 나왔기 때문에 돌솥 비빔밥 반려암입니다. 돌솥 그게 반려암이에요. 그다음에 함무라비 법전 했던 그 함무라비 비석 있잖아요. 그거는 섭노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섭노암은 예. 바짝바짝거리는 성강이 보인다. 그래서 섭노암입니다. 그 그다음에 반려암 요 세 가지는 밑에서 굳어진 심성암입니다. 마그마가. 요게 화학적 성분은 같은데 올라오면 이름을 달리 부릅니다. 화강암이 위로 올라와서 굳어지면 유문암, 흐를 유자, 무늬 문자, 흘러가는 무늬가 보이는 유문암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섭노암이 위에 와서 굳어지면 그걸 안산암이라 그럽니다. 안산암. 그다음에 반려암이 위에 올라서 굳어진 걸 그걸 현무암이라 그럽니다. 제주도 가서 용암 보잖아요. 화학적 조성은 같은데 위로 올라오는 거하고 밑에 식은 것도 차이는 뭐냐면 결정 크기가 다릅니다. 성분은 밑에서, 같은데. 그렇죠. 밑에서 식으면 수백만 년 걸리기 때문에 결정이 자랄 시간이 있죠. 그래서 항암은 보면 거칠거칠하게 이렇게 나랄 구조가 보이잖아요. 항암은 잘 보면 석영, 장석, 운모가 보입니다. 결정이. 근데 그게 분출한 유문암에서 보기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안산암하고 성로 밑에 있는 지하에서 식어진 암석은 결정이 큽니다. 수정 같은 건 굉장히 크잖아요. 수정은 뭐냐면 SiO2입니다. SiO2를 부른 이름이 4-5가지나 됩니다. 모래라 하기도 하고 유리라 하기도 하고 석영이라 하기도 하고 흑요석이라 하기도 하고 저 밑에서 굳어지면 수정처럼 이만한 결정이 되죠. 근데 위로 분출하면 유리가 됩니다. 화산이 만든 유리를 흑요석이라고 합니다. 흑요석은 유리기 때문에 유리를 깨면 날카로운 게 랜덤하게 생기잖아요. 화산이 만든 유리를 흑요석이라고 하는데 까맣습니다. 흑요석은 딱 쪼개면 면도날 같은 칼날이 수십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신석기 최초의 인류의 공산품이 그겁니다. 그걸 갖고 맘모스 껍질을 벗깁니다. 심지어 의사들이 흑요석 갖고 메스를 만들어 갖고 수술을 합니다. 강철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흑요석은 우리 신석기 문화의 가장 핵심적인 툴이 됩니다. 화살촉, 칼날 전부 다 흑요석으로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식물이다 동물이다 이거는 수명이 봤자 100년에서 1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흑도 10만 년 오답니다. 근데 돌은 미니멈이 1000만 년입니다. 자, 광물은 최소한 1000만 1000만 년 년이요. 단위로 예. 축적된 역사가 거기 있다. 예. 여기서 예. 생명하고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까? 곧장 연결됩니다. 곧장 연결돼요? 곧장 연결되죠. 그래서 돌이 분해되고 흙이 될 때 가장 중요한 돌은 뭐냐면 화강암입니다. 석영, 장석, 운모 중에 장석이 빗물에 녹습니다. 장석이 빗물에 녹으면 석영, 장석, 운모가 이렇게 딱 이렇게 결합해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녹기 때문에 두 개도 얼그러집니다. 석영하고 운모도 얼그러져 빠져나옵니다. 근데 석영이 단단하고 무겁기 때문에 강물에 실려 갖고 바다까지 갑니다. 그래서 강변의 모래, 바닷가에 모래가 있는 거는 이 화강암이 빗물에 분해된 결과입니다. 그 장석이 녹은 걸 흙이라고 합니다. 그걸 고령토라고 합니다. 그걸 갖고 도자기를 만듭니다.
생명하고는 어떻게 만나? 어떻게 하면 바로 흙에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네. 장석이 녹아갖고 그거에 물이 들어가고 물 25%, 공기 25%, 장석 25%, 그다음에 유기체, 동식물 주건구 5%, 그다음 그걸 흙이라 그래요. 흙에서 강물 성분은 바로 장석입니다. 그 장석 성분이 강물학에서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지질학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자네가 길을 가다가 발에 차이는 돌 보면 무조건 하고 60%는 장석이라 하면 돼 이래요. 홍수가 나면 흙탕물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 흙탕물이 바로 장석이 녹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놀라야 되는 겁니까 제가? 전부 다 놀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놀라야 돼. 그러면 모든 데 오마이 사이언스가 나와요. 그 생명이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생명과 광물은 어디서 어디서 만나는 서로 갖다 씁니다. 상호작용을 그러면- 하는 겁니까? 자, 산에는 거의 풀이 안 자라요. 소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산에 소나무가 많잖아요. 산이 화강암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화강암 산에 벼나 보리는 못 자라는데 왜 소나무는 자라느냐? 그게 바로 나무하고 화강암이 공생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소나무 이파리 솔잎에서 광합성을 하면 포당이 만들어져요. 그 포당을 송이버섯한테 줍니다. 뿌리에 붙어 사는 송이버섯한테 그 소나무가 자기 영양 물질을 줘요. 주면 그 송이버섯이 그걸 받아 먹고 그걸 뭘로 만드느냐 하면 시트러산하고 말레이트 이런 산들인데 그 강한 산을 갖고 바위에 구멍을 뚫어요. 버섯이. 그 구멍을 뚫으면 바위가 녹잖아요. 소나무가 바위를 녹이는 거 아니고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균류, 버섯이 바위를 뚫습니다. 네. 바위를 뚫으면 바위가 녹을 때 네. 바로 바위가 항암이라 그랬잖아요. 화강암의 석영, 장석, 운모 중에 장석이 녹습니다. 네. 그 장석이 녹을 때 그 장석 속에 인하고 질소가 있습니다. 그 인하고 질소를 소나무 뿌리가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하고 질소를 갖고 소나무가 세포 분열을 해갖고 소나무가 커집니다. 그런데 벼나 보리에는 균류 버섯이 없잖아요. 소나무가 네. 중간에 버섯을 두고 바위로부터 영양분을 얻어낸다. 그렇죠. 그러면 바위가 소나무로부터 얻는 건 없잖아요. 상호작용이라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질문했어요. 한 발 물러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이유가 뭐냐면 자 바위가 분해가 됐잖아요. 분해가 되면 모래하고 다 얼그러지겠죠. 예. 그러면 모래가 바닥으로 가면 그게 나중에 사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가 자기 생명 사이클을 돌리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나무는 균류를 통해서 바위에 구멍을 뚫고 거기서부터 인 같은 질소. 물질을 얻어서 인 주로. 얻어서 자기가 생명 활동을 이어나가고 예. 바위는 그렇게 해서 쪼개지고 쪼개져야 그게 다시 말하면 퇴적암이 되고 다음 변성암이 되고 이 돌덩이 그러니까 지구 저 밑에 있던 예. 마그마가 땅 속에서 굳은 다음에 예. 어느 타이밍에 밀고 올라와서 산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소나무가 얘를 쪼갰어. 예. 그럼 얘가 빗물에 씻겨가지고 산에 깨울로 내려갔다가 얘가 강물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흙이 바닥까지 간다? 그래서 그렇죠. 그 퇴적함이 되고 다시 이제 퇴적암 되면 무거워지죠. 3, 4kg 쌓여요. 그게 1000만 년, 1억 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시 사이클이 돌아간다? 사이클 다시 만에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죠. 그럼 네. 다시 마그마가 되죠. 예, 물질의 순환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생이에요. 이 사이클이 한 번에 안 그래. 보이는 이유는 여기는 최소 1000만 년 단위고 예. 여기는 인간의 관점이다 보니까 쉬워. 이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 1000만 년이 미니마. 그러니까 예. 이 상호작용이 엄청난 시간 단위로 그렇죠. 벌어지기 때문에 한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렇죠. 광물과 생명은 그렇게 상호작용을 해왔다. 그렇죠. 그걸 아무도 생각 못 했던 걸 1700년도에 허튼이라는 사람이 강물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은 그 긴 시간이다. 그 개념을 다윈이 받아들여 갖고 진화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허튼의 그 혁명 딱 하나입니다. 길게 봐라. 예, 저는 길게 그거는- 말하는 거야. 네. 공부를 하면 눈물 날 정도로 눈물 날 정도. 모든 이야기가 오늘은 내가 쉬워 네. 오마이 사이언스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대목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모든 가지 뭐냐면 대목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박사님 끝내야 되거든요. 예.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눈앞에 보는 생명 현상들 예. 나무가 됐든 동물이 됐든 100년 단위 이 정도에 불과한데 이 광물의 관점은 1000만 단위인데 그렇죠.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지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모든 예. 생명 현상이. 예. 인간이 길어봐야 몇백 년 이런 단위로 세상을 보는데 광물은 최소 단위가 1000만 년이라는 걸 깨달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예. 요 과학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예, 아주 거시적인 좋은 질문 하셨는데
결국은 강물하고 생물이 공진한다는 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이클을 각각 돌리거든요. 예, 예. 그거는 총론에 해당되고 그걸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건 전부 다 원자 상태, 분자 상태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거든요. 강물로 들어가면 원자, 분자로 따지고 생명은 세포 속에 10만 종류나 되는 분자들이 있어요. 강물하고 생명이 분자 단위에 들어가면 구분 없이 만나지는 통합 학문이 돼버려요. 같은 원소들을 써요. 우리가 생각하려면 브레인이 동작해야 되면 나트륨 이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트륨 이온이 강물 속에 들어가 장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는 진핵세포, 원핵세포 해갖고 두서너 종류밖에 없는데 강물의 종류가 몇 개냐면 4,500종류인데 이걸 다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 4,500 종류를 딱 한 발 물러서 봤더니 나트륨, 칼륨, 칼슘, 알루미늄, 철하고 산소가 결합한 그 7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 원자 단위로 내려가면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와요. 생각해보니까 인간도 몸속에 네. 나트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칼슘 있죠. 광물이 흘러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지금 생물, 무생물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 단계에 이해가 도달하면 우리 피가 붉게 보이는 거는 철하고 산소가 만나죠. 철이라는 강물이 들어가 있죠. 우리 뼈는 칼슘으로 돼 있죠. 오마이 사이언스다 이거. 예, 오마이 사이언스죠. 요 얘기를 하시려고 여기까지 온 거구나. 예. 그래서 강물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세포는 알잖아요. 강물에 들어가면 강물이 4,500 종류인데 그걸 한 발 물러만 7개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7개. 예. 세포 단위의 생명체와 그 7개 단위의 광물 세계, 그게 하나의 세계에서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 세계를 이해하면 생명을 이해하는 굉장히 거시적 관점을 가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의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네.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같은 소스니까요. 같은 소스니까 같은 소스를 무생물이 쓰느냐 생물이 쓰느냐 차이밖에 없는. 그게 무생물하고 생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 공진하라고 그러나. 공진하고 그 공진을 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달에 보면은 닐 암송트롱이 달 찍었는 그거는 앞으로 10억 년 후에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구 표면에는 하루가 주고받을 생명체가 없으니까 거기는. 그렇죠. 지구 표면은 보세요. 날씨가 매일 다르죠. 그다음 우리 삶도 모든 게 바뀌잖아요. 그 순환된다 그러잖아요. 강물하고 생물이 순환은 되는데 강물 혼자, 생물 혼자는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바퀴가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야, 불교적이다 이거. 예. 오마이 사이언스.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걸 제대로 보면 편망을 보면 저게 20억 년 전에 암석이 하면 전율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놀라요. 네. 그거는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라서. 근데 나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광물을 이루는 구성 요소하고 사실상 같고 그게 오래전에 생명체와 이 광물의 상호작용 끝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이빨은 인산칼슘입니다. 그게 내 몸이 광물로 이루어진 광물입니다. 거네. 삼엽충의 눈은 방해석,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 몸의 척추 이 뼈는 뭐냐입니까? 바닷물 속에 칼슘이 많은데 우리 척추동물의 광물이 내 형제였다니. 네, 잠깐만. 척추동물의 등뼈는 들고 다니는 바다입니다. 바다 속에 칼슘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척추동물이 척추가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브레인의 전기 전압 펄스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나트륨 양이온인데 그게 바닷물이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먹는 거예요. 우리 피 속에 철이 산소하고 결합해 갖고 붉은 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동하는 광물이네. 좋은 말씀. 우리 몸은 매 순간 매 초 단위로 작동하는 강물입니다. 이야, 오마이 사이언스. 예, 오마이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강물학은 원자, 분자 단위로 늘어오면 구분 없이 그냥 만나버려요. 이때까지 오늘 이거 왜 했나 싶었는데 마지막을 듣고 보니까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밟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들어가지도 못해서 입구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입구 지금 4시간째 얘기하고 입구에서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해 주셔야지. 들어왔는데 입구에서 지금 발판만 지금 4시간째 밟고 있는데. 같이 말씀드릴게요.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요 4가지 금속 양이온하고 산소하고 결혼하는 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걸 강물학이라 그래요. 다음 시간에 광물 그 자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한계가 있는데 지금의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주면 그거는 달라지죠. 그 강물 중에 그 다음에는 하지 마시고요. 오늘 최장 시간 한 거거든요. 지금 몇 배? 그래서 예담으로 이 강의 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넘은 걸 3시간 만에 이야기해 달라니까 제가 되잖아요. 됩니다.
많이 자, 됐어요. 오늘 마지막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눈물이 터졌어요. 박사님. 이 긴 이야기에 네. 목적을 이해하니까 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기다리시네요. 아, 오마이 사이언스.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저는 만족해요. 왜냐하면 왜 만족하느냐면 이게 거의 이야기하기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걸 아니, 알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오늘. 네. 자, 이제 그걸 기본 배경으로 해서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다른 화성이나 저 달이 박사님 15년 그만 얘기하세요 이제. 그래요. 너무 많습니다. 말하면 무서워요. 종이 들기만 하면 무서워 이제. 박사님도 힘드시잖아요. 저는 그 피츠로이 그 사람 이름을 그 자살한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멍 같아요. 우울증 걸려갖고. 자, 아, 여기까지 좋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마지막 아주 시간에 좋았습니다. 광물과 인간이 형제였다는 이야기를 예.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